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른바 살충제 달걀 3,300만 개가 유통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이 중 상당 부분은 소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건데요. 정부는 살충제 달걀을 상당량 섭취해도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만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하기만 합니다. 그만큼 사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해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먼저 판단하는 그런 방식이 사실상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어제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해서 이 살충제가 검출되긴 했지만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죠. 다량의 계란을 먹더라도 안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환경보건 전문가들이 반박하고 나섰죠. 그러게요. 그래서 과연 정부가 이제 이런 문제에 그 대응을 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식약처는 어제 그 살충제 독성 유해 평가를 발표하면서 성인의 경우에는 그 계란을 하루에 그 126개까지 먹어도 문제될 게 없다. 계란을 126개 먹으면 아니, 그럴 정도 배가 터지겠죠, 일단. 그럴 정도 이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전문가들은 이 급성 독성 효과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이제 강력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계란은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 만성 독성, 이 독성이 그 체내에 쌓여서 그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에 더 주목해야 된다는 이런 경고인데요. 환경보건학회는 그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 식약처와 그 일부 전문가 집단의 그 급성 독성이 미미하다는 주장은 중요한 사실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만성 독성 영향이라면서 이 피프로닐의 그 급성 독성 참고치는 킬로그램당 0.003mg이지만 세계보건기구나 이 식량농업기구에서 그 정한 만성 허용 섭취량은 그 15분의 1 수준인 킬로그램당 0.0002mg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거죠. 네, 서울대 보건대학교의 그 최경호 교수는 이번에 문제가 된 그 피프로닐은 이 갑상샘계 그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체중이 10kg에 못 미치는 아이의 경우에는 하루 한 개만 먹어도 만성 독성에서 그 최대 허용 섭취량이 근사한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어제 그 피프로닐의 그 오염된 계란을 한두 살짜리 아이는 하루 24개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인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이 피프로닐은 그 갑상선 교란을 해서 영유아 건강에 특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환경보건학회는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초기에 정부가 그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이 실태 조사에도 그 소극적이었던 2012년에 직접 그 자비를 들여서 피해자 발굴과 원인 조사 등에서 나섰던 이 전문가 집단으로 임청평이 나 있죠. 근데 그 말이 맞죠. 이게 독성 물질이라는 게 이게 축적이 사실 문제인데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정부가 아무튼 뭐 좀 독성이 있지만은 좀 많이 먹어도 괜찮아. 물론 식품에 대해서 너무나 이 결벽증이랄까요. 뭐 이런 식의 접근도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는 좀 문제. 근데 이제 이게 또 신뢰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을 했는데 상당히 대법원장 치고는 아주 젊은 대법원장이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나이가 11살 차이, 기수는 13개 차이, 13개 차이 난다고 그렇죠. 네. 또 한 번은 그 파격 인사인데요. 그 법조계의 반응, 이 한마디로 그 충격과 환영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대법관 출신이 아닙니다. 역대 그 13명의 그 대법원장 가운데 11명이 그 대법관 출신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58살로 이 사법연수원 그 15기인데 사법연수원 15기라 하면 그 사법연수원의 경우 1984년에 입소한 사람입니다.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나 이 추미애 지금 민주당 대표, 이 홍준표 네,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사법연수원 그 14기입니다. 한 기 빠른 사람들이죠. 예. 현재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이 선배입니다. 네, 이제 평소 그 재판의 독립을 강조해온 그 개혁 성향의 그 판사이고, 이 판사 파문의 그 발단이 됐던 국제인권법 연구의 그 회장 출신이기도 한데요. 이 민사재판 전문가라는 평을 듣고 있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그 인사를 통해서 이 사법개혁의 그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진보 성향의 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향후 국회 그 인사청문회와 그 인준 과정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죠. 예. 국회 법사위는 어제 또 전체회를 열고서 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갖기로 했다.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많았죠. 네, 좀 곡절 끝에 일단 청문회를 열리게 됐는데요. 이 국민의당과 그 바른정당이 그 이유정 그 헌법재판관 그 후보자 청문회와 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이 연계 처리 입장에서 이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문회 개최에 일단 물꼬가 트이게 됐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그 야3당은 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그 지명체를 요구하면서 청문회 개최를 거부를 해왔고, 특히 이제 그 국민의당과 그 바른정당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그 임명 동의안을 연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쳐서 상당히 좀 꽉 막혔었는데요. 일단 이제 이런 물꼬는 트였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대국민 보고대회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다. 네. 그죠? 왜냐하면 이제 그 국회는 그 이른바 그 대의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놔두고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 셈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 현 정부가 그 촛불혁명으로 수립됐다는 그 기본적인 인식,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그 깊은 불신 등등으로 이 직접 민주주의를 그 새삼 강조했다는 이제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민들은 그 주권자로서 그 평소 그 정치를 구경만 하고 있다가 그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로는 그 만족하기 못한다면서 앞으로의 국정도 이 국민 집단 지성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의 그 강효상 대변인, 대의민주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는 헌법과 그 정당 정치의 기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다, 이제 이런 평을 내놓았고요. 국민의당의 그 김유정 대변인도 어떻게 야당과 그 협치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 직접 소통도 좋지만 이 헌법이 규정하는 그 대의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바른정당의 박정아 수석 대변인, 광장정치, 여론조사 정치,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 이런 논평을 냈죠. 예, 일반적으로 의회,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이 룰이 있게 싸우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범퍼의 작용, 쿠션의 작용을 한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탄핵 사태의 주된 책임자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목하고 나섰다는 소식도 있죠. 네, 해고록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탄핵 사태의 그 주된 책임자는 바로 그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 정말로 책임지고 그 반성해야 할 사람은 그 보수주의 가치에 배반한 행동을 한 그 정치인들이지 보수주의 자체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회창 전 총재는 그 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그 다음 책임자는 새누리당, 즉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새누리당이라면서 그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동안 박 대통령의 그 수익적이고 권위적인 그 당 관리 체제에 그 유유낙낙 순응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그 측은하지 못하는 그 나약한 형태로 그 최순실 일당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국정을 농단하는 그 기막힌 일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었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말고 100일을 맞는 분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인데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맡아서 어려운 국면에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내일이 취임 100일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정권의 허니문식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비교적 딴 때보다는 좀 덜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말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100일이.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지난 100일을 허니문식이라고 아마 보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지난 100일을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그게 지난 겨울 광화문에 모였던 국민들의 뜻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게 여소야대이고 사당 체제이고 또 탄핵이라고 하는 갈등을 거쳐서 그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컸고요. 네. 그래서 저로서는 정말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을 버틴 심정이었다. 이 참을인을 수없이 마음에 새겼던 시간이었고요. 단지 이제 이 국민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그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고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난 100일을 거치면서 이 올해가 향후 5년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 대통령 첫 해이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정부 성공에 제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로 지난 100일을 보냈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런 그 여소야대나 교섭단체 네 당 체제 상황, 이런 상황에서 막힌 곳이 있으면 뚫고 끊어지면 있고 없으면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해왔습니다. 그 100일 동안 내가 진짜 이것만은 잘한 것 같다. 하나 꼽으라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예. 말씀드렸던 대로 여소야대고 사당 교섭단체여서 그래서 문턱이 닳도록 야당을 찾았고 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득하고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웠던 과제인 2달 동안에 다 치루어진 일인데요. 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그리고 정부조직법 일자리 민생 추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서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디딤돌을 놓은 것, 그것이 저로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추미애 대표한테도 섭섭한 적이 있으셨다는 보도가 많았죠. 네, 그런 보도가 있었죠. 예. 그 추미애 대표한테 섭섭했던 점 어떻게 다 푸셨어요? 네, 다 풀었습니다. 한때 이제 국회가 파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국회를 어떻게든지 가동해서 이런 과제들을 풀어보려고 했고, 또 추 대표께서는, 우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실 말씀 하시다가 상황이 그렇게 된 건데요. 그 이후에 서로 역할 분담 차원에서도 정리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 해서 토톱 간의 어떤 불화나 이런 것은 최소화시키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문제가 하나씩 풀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우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하기로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야당이 상당히 좀 반발을 많이 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청문회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이제 이우정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전적으로 편향됐다 이런 건데 또 그 법사위 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아요. 이우정 헌법재판관이 하셨던 분이 누구 기득권을 위해서 무슨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정치권에 기댄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보 신당이나 이런 이제 어려운 쪽 그리고 저희 당에 무슨 영입 인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 영입 인재풀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헌법재판관 결격 사유가 되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들이 있어서 그럼 청문회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로서는 그 이우정 재판관이 오히려 이제 과거에 자기 양심을 가지고 행동한 분이다.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그 악의 편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정의를 위해서 활동하신 자기 소신대로 활동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면 헌법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를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쪽을 보면요. 자유한국당 전신 민정당에서는 자당의 4선 국회의원을 추천한 경우도 있고 그 후신 민자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검사를 추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개인 비리 또 사퇴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낸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후보자 자질 검증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했죠. 네네. 근데 어제 바른정당의 주호연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여당이라도 정부를 변호하는 건 헌법 기본 질서에 안 맞는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여당이 제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비판했을 때 정부가 성공하고 나라가 안정됐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결국 이제 할 말 하는 여당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네. 늘 야당 의견을 경청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할 말을 하는 여당 역할을 주문하는 것, 그건 저희가 새겨듣도록 하고요. 그러나 야당 말을 대신하는 여당을 할 말하는 여당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는 꼭 전 바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그동안 그 야당이 해온 것을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기를 위한 반대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저희도 지난 인사나 추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청와대와 소통하면서 전달했거든요. 그리고 긴밀히 협의도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보도를 통해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청이 또 한편으로는 당청이 질서 정연하게 소통하고 있는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청이 갈등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국민에게 결국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이 야당 눈에는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우리 주호영 대표 말씀을 경청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그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호영 대표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어제부터 결산국회 시작이 됐죠. 네. 그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증세안 가지고는 정부가 한다고 얘기하는 걸 못한다. 예? 이 복지정책의 적절성을 파헤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들어가는 예산 중에 초과 세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이 세입 세출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들어오는 세입 중에 한 1년에 15조 정도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요. 그거를 5년 하면 거의 한 70조 초과 세수라는 게 결국 남는 세금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걷어들이는데 그거를 제대로 쓰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상당한 예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쓸데없는 SOC 사업하고 강바닥 파고 자원 개발한다고 외국에다 쓴 돈 이런 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돈들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예산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이 맡긴 세금을 제대로 쓰겠다. 그래서 2018년 예산안의 이름을 사람 중심 민생경제 예산으로 하겠다. 이런 겁니다. 민생이 고통받는데 내수는 갈수록 피폐해가고 있는데 이런 재정의 역할을 그동안 방치하고 세수는 잔뜩 늘려놓고 그리고 엉뚱한데 돈을 쓰고 그렇게 한 거를 이제는 타산지석 삼아서 소득 중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일자리 만들기, 복지체계 구축 이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 요인은 적극적으로 손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가지고
SOC, 불필요한 SOC 사업 또 강바닥하고 자원회계 하는데 이상한 데 쓴 돈들을 줄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광고이기 때문에 이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아까 당청 관계 뭐 이런 거 당정 관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란파동 국민들 불안해하는 거 잘 아실 텐데요. 그죠? 근데 류영진 식약처장이 코드 보훈 인사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업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즉각 해야 한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계란파동 문제 정부는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유영진 그 식약처장이 그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하면서 이 신발끈을 동여매고 그리고 신속하게 업무 파악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걸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 좀 무리 아니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는 요번에 그냥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그 국민의 식품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라. 그리고 이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전임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쌓여져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문제 제기되어졌을 때는 아무 이야기하지 안 하다가 임명된 지 이제 한 달 간 넘은 새 정부의 주무부처수장의 사퇴를 바로 요구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제 이렇게 국민들의 큰 문제 제기가 됐고 국무총리도 나서고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민적으로 사과 발언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정부는 이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철저히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영진 식약처장도 이제 긴장감을 더 갖고 이 문제를 철저히 대응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갓 한 달 된 사람한테 사퇴하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하다. 대신 국민들의 이런 불안과 걱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고 이 일을 기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실수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제 그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거 보셨죠? 네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지난번에, 지난 겨울에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그것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있는데 이제는 정말로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지는 국민주도형 그런 그 정치 체제가 돼야 될 뿐 아니라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지난 겨울에 국민들이 광장에서 나왔던 그 요구를 수렴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요. 취임 100일 맞아서 내가 이거 하나만은 꼭 하고 싶다 원내대표. 간단하게 하나만 집으시면 어떤 거 집으시겠어요? 최우선적으로 민생 최우선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적폐청산인데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불평등의 청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생과 불공정, 불평등을 이런 개혁 최우선 개혁 입법을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다할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는 국회 이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3분 57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고속도로 사고 소식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신갈 분기점 부근인데요. 42km 지점 대형 화물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습니다. 지금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파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동선 나들목 부근부터 4km 구간 정체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쪽으로 광암터널 부근 17km 지점 1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서안암까지 3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성남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 때문에 2km 구간에서 여파를 받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죠. 국민의당 전당대회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도 당대표 후보로 나선 분들 한 분씩 만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당대표 직접 출마하신 건데 어떤 이유에서 출마하신 건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원래 이제 당대표 출마 좀 고심 중이었는데요. 예. 네, 물론 중간에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대통령 후보 하셨던 분이 이제 나오신다. 이래서 사실은 판세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다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의 분열이 이제 극심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뭐 안철수계, 비안철수계, 호남권, 비호남권 이런 식으로 좀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양쪽을 다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호남의 중진 의원님들 또 일부께서 저한테 강력하게 권고도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어떤 인물이나 시스템으로는 이 극복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전히 새 판짜기를 하자. 그러지 않으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판세는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제가 좀 출발이 늦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안철수 후보는 과반이 안 되시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초반에 비해서 이제 토론회가 진행이 되면서 많이 좀,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중이랄까요? 아니면, 2강 인략이랄까. 그래서, 제가 정동영 후보님하고, 이제 2등을 다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제가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과반이 안 될 것이다. 결선 투표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결선 경쟁력이 누가 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정동영 후보께서는 이제 그 확장력이 저보다는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하고 이현주 후보가 붙었을 때 좀 더 이렇게 그 당에 또 주목도도 높아지고 또 결선에서의 경쟁력도 제가 좀 더 확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바른정당과의 연대가 활발해질 것이고 정동영 천정배 후보가 되면 민주당과의 연대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안철수 후보께서는 지금 벌써 방송에서 세 번째 다른 어떤 정당하고도 연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연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년에 출마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호남권, 비호남권 출마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연대 없이는 사실상 지금 출마 자체를 재고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선거 연대 자체가 아예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고 정동영 천정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과 연대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다만 아마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분들의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이나 그런
그런 어떤 노선이 민주당과 상당히 많이 중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의 독자적인 생존이 어려워지고 결국 지지층이 겹치다 보면 그러면 여당을 사람들이 지지를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당이 손을 댈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야 저희야, 또, 당의 자산들이, 이렇게 많은 또 중요한 선거에 나가주시면, 고마운 일인데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장을 출마를 하시려면, 당대표를 나오셨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는, 전국의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요. 그런데 서울시장 자체도 지금부터 준비해도 굉장히 버거운 아주 광범위하고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럼 제대로 서울시장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본인의 서울시장 출마 자체도 과거에 대통령 후보였긴 하지만 서울시장 그냥 내년에 나가면 당연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예. 자, 어쨌든 아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과반 못 얻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그래서 결선 투표 얘기 저희가 했는데 결선 투표 가면은 이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다른 세력과의 이 연대를 모색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연대를 사실은 모색을 하지 않더라도 합종 연행이 세력들 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봅니다. 네네, 그것을 대놓고 하기에는,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지지하는, 지지 기반이 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결선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런 합종연행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합종연행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근데 인위적으로 하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예.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저를 지지하는 층들은 예를 들어서 반한 세력과 친한 세력이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호남권과 비호남권이 다 있는데, 호남권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정동영 천정배 의원의 어떤 민주당하고 좀 중첩되는 그 노선들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노선이 중도 개혁 노선이다라고 이제 제3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호남권이라도 저를 지지를 많이 하시고요. 또 비호남권 같은 경우에 안철수 후보를 과거에는 지지를 했지만 지금은 리더십이라든지 많은 경우에 또 그리고 당의 어떤 분열을 걱정하시고 또 선거연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차이가 많이 나서 제 입장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저를 지지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결선을 갔을 때 아무래도 호남권이나 반한 성향이 강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결선을 만약에 제가 못 가게 되면 다른 안철수 후보가 아닌 다른 분을 지지를 하시겠죠. 그러나 비호남권이나 또 어떤 선거 연대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결선을 가시게 되면 그래도 정동영이나 천정배 후보님보다는 안 후보님을 지지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지지층이 이질적인 지지층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결선을 가는 것이 확장력이 훨씬 더 크고 반한 표를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결선 경쟁이 크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정치 현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요게 이제, 잡히긴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현주 의원께서도 율사 출신이신데. 글쎄,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를 그만두고 최근에는 이 당대표 경선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어서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은 모르고 있는데요. 다만 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청문회 진행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요새는 당대표 경선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거를 집중해서 물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제도 토론회 하셨죠, 그죠? 네네네. 이제 토론회 일정은 다 끝난 건가요?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에, MBN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K보팅이라고 모바일 투표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투표가 벌써 시작이 됐군요. 네네. 그리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양일간 ARS 투표가 있습니다. 또 이제 ARS 투표는 K보팅을 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ARS 신호가 이제 가게 돼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선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국민의당이 새롭게 좀 나려면 아예 알겠습니다. 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 셋반짜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에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